지금은 단기 주식과 채권 동반 강세. 네네. 하지만 내년 어느 시점인가는 주식이 상당히 다시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채권은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주식은 잠깐 샀다가 적정한 지점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일단 제 결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새로운 시황을 갖고 돌아오셨습니다. 저의 우리 연합인포맥스의 짝꿍, 제가 IBK 연금보험에서 증권운용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박주현 박사님이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네, 시황관이 바뀌었고, 네. 2달 전에 왔을 때는 이제 하반기 안 좋게 본다 네네. 얘기했는데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9월, 10월을 통해서 주가 많이 빠지고 나니까 네. 이제 11월 즈음 막 넘어가는 즈음에 연락을 하셔서 나와야 된다 했어요. 나와야 된다. 오케이 콜 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네. 11월 6일 날짜를 잡은 거예요. 네. 원래 11월 금요일 할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6일 그쵸. 했는데 그 시간간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은 그러게. 오늘 거래소가 5%, 그래도 2,500포인트, 네. 순식간에 1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코스닥이 무려 7%대가 정말 폭등을, 폭등이죠, 뭐. 2020년 코로나 때 폭락해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까지 하루에 많이 오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차트 보면은 그냥 불기둥이 하나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크게 솟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8월 8일 정도에 그때 와서 녹화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각동님께서 제목을 달아주신 게 제가 이제 주식도 비싸고 채권도 비싼 것 같다. 그러면 결국 현금이네. 네. 그러면 현금 비중 확보하라고 제목을 다시 해야겠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나갔고, 이제 뭐 운 좋게도 그 뒤로 이제 주가나 채권 다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제가 한 10월 중순께부터 좀 뷰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인포맥스 사회 볼 때도, 이제 코스피가 2,400 이하면 이건 다시 이제 주식이 충분히 싸진 거 아니냐. 네. 금리도 미국채 10년 한때 5%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채권도 싸진 거 아니냐. 그럼 다시 이제 현금 줄이고 주식 채권 사야 되겠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뷰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방송들을 좀 많이 나갔었어요. 네네네. 몇 그래서 군데 나오셨죠. 네, 예, 맞습니다. 뭐 네. 주요 그 경제 유튜브 채널은 미리 다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애정하는 우리 각도기 네. TV는 요 얘기를 와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날짜를 잡는 와중에 네. 10월 말 정도에 연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둘 다 스케줄이 있으니까 네. 조정하고 보니 11월 6일이었는데 네. 뭐 오늘 뭐 이미 주가가 다 올라버려 가지고 너무 빨리 올랐어요. 저도 조금 왜냐면 이제 그러면 반등의 폭을 얼마나 보는데라고 이제 물어보시길래 2,400 깨졌을 때 요번에 한 2,500 정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지수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지수를 전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지수야 뭐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했던 이유는 이제 2,400 이하에서도 샀을 때 100포인트 이상은 지수로 먹을 게 있으니까 여전히 좀 사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이었는데 하루에 100%. 오늘 지금 뭐 코스피가 딱 2,502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레벨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더 사야 돼? 뭐 쫓아가야 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지금 이제 고민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더 원래 가야 되나? 이제 소재가 없어졌어요. 이제 방송 여기서 때려쳐도 돼. 네. 그죠? 소재가 없어졌는데 네. 자 그래도 하나하나 점검을 한번 해 가죠. 그럼요. 짚어볼 필요는 있죠. 분명히. 금리가 5%대는 매수, 장기채 매수, 오케이 네. 콜. 뭐 저희 채널에서도 장기채 이 정도 캐리면 괜찮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고, 네네. 단기채도 당연히 좋다. 1년, 2년물도 당연히 좋고, 이제는 10년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캐리가 너무 매력적이다. 그렇죠. 10년 5% 캐리면 이거는 깨지더라도 나 5%씩,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5% 넘을 것 같지 않으니까 딱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5% 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가. 아니 넘더라도 매년 5%씩 받는 거 괜찮지. 아, 그럼요. 예, 그렇지. 훌륭하죠. 인플레는 5% 넘을 것 같진 않지. 네, 10년 동안 평균 그렇지. 평균으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5%뭐 훌륭하다. 네. 이제 이거는 괜찮다. 라고 저희도 생각했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자, 진짜 단 며칠 만에, 단 일주일 만에 4.5가 왔습니다. 10년물이. 그러니까 사실 10월 말까지의 분위기와 11월 1일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지금 11월이 불과 4영업일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뭐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좀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 그 다음에 또 불과 한 며칠 만에 또 금리가 미국채 10년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4.5까지 고점 대비 50bp가 급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왜 이런가? 그러면 이제 정말 금리 고점 본 것 맞냐? 왜냐하면 올해 생각을 해보면 한 2번 정도 페이크 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다. 그렇죠. 피복 기대해서 주가 올랐다가 아니네, 안 끝났네 이러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9월달 FOMC 그게 한 2번 정도 예. 올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요번에도 그런 페이크인지 아니면 진짜 고점 본 건지 요거에 대한 판단은 그래도 네. 지금이라도 시청자들과 공유를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페이크 아니라는 말로 들리네요. 예, 일단은 저는 드디어 장기 금리는 고점을 좀 확인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과한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타이틀 어떻게 했냐면 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다시 과열을 걱정한다. 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주가의 상승 속도를 말씀하시나요? 그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채권. 금리의 하락 속도. 예, 금리 하락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네네. 예, 맞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속 스캔들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동의. 그러니까 금리가 고점을 본 걸로 저는 판단하고 주가는 거꾸로 2370선에서 저점을 본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고점 대비 빠진 속도, 주가가 저점 대비 올라간 속도는 저도 너무 가팔랐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짚어보고 그러면 이제 속도가 빨랐으면은 조금 뭐 그거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이 그래도 바뀐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또 여전히 또 투자의 기회는 있을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저는 금리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그래야 같은데 되겠죠? 그 뭐 각도기님 저하고 우리 연초에 우리가 상고하몰 이렇게 같은 뷰를 가져가다가 하반기에 저희가 약간 조금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올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변수는 결국 시장 금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 금리 말고 네네. 시장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식시장이 이제 그 거꾸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상반기에는 미국의 물가가 빨리 떨어지고 또 한때 SVB 사태 때문에 뭐 유동성 다시 풀고 하면서 시장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니까 이른바 피봇 기대감까지 생기면서 연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네. 이게 사실 상반기에 그 그렇죠. 주식시장 가장 강세의 근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반기 께 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피봇 기대가 일렀던 것 같고 물가의 전망치가 저는 7월부터 다시 반등하는 쪽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피봇 기도가 너무 섣불렀다. 그래서 결국은 상반기에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들의 일정 부분의 후퇴 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제 하반기 전 좀 보수적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것보다도 훨씬 하반기가 많이 빠졌어요. 저는 하단이 한 2,400 정도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예측하지 못했던 게 첫 번째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터졌던 거. 그건 모르죠. 예,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 네네. 어려웠던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전에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한 95불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시에 7, 8월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시 재반등을 했는데 유가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네. 이른바 우리가 1970년대에 봤던 물가의 쌍봉 낙타 궤적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에 반등하는 폭은 뭐 크진 않았지만 유가가 당장 100불 넘어갈 것처럼 보여지고 네. 또 전쟁 때문에 이란이 참전하면 뭐 150불 간다 이러니까 아마도 이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또 긴축이 강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극대화됐던 시기가 아마 10월 말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7% 금리 간다. 5% 갔는데도 여전히 7% 갑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니네들 내가 그 3%대일 때 금리 7% 간다고 해도 안 믿었잖아. 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쏠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2,400도 깨지고 2,370까지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면 또 악재가 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뷰를 적어도 뉴트럴하게 바꿔야겠다 생각했던 거고, 제가 시장을 좋게 보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하나는 네. 가격이 싸져야 된다. 네네. 근데 이제 주가가 2,400 밑으로 빠졌으니까 이건 충분히 충족이 됐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빠져야 된다. 봤는데 이제 주가 빠진 거는 2,400 이하가 꽤 그래도 며칠 있었으니까 네. 그거는 오케이 수긍을 했는데, 저도 금리가 이렇게 빨리 빠질지는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운 좋게 10월 중순부터는 저는 좀 포트를 다시 좀 주식과 채권으로 이 편입을 해서 조금은 나은데,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가 빨리 빠지면서 주가 반응도 빨라졌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금리가 왜 이렇게 빨리 빠졌는지, 네. 정말로 고점을 본 게 맞는지,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가 불과 며칠 만에 빠졌냐? 이 부분 저는 크게 세 가지 네. 이유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5%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오버슈팅이었다. 오버슈팅이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쫄았다. 네. 다시 뭐 유가가 95불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펼쳐지니까 이거 생각보다 흔히 말하는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나 보다 네. 라는 두려움들이 금리를 더 끌어올렸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요즘에 채권 시장에 작용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때가 언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했다가 거의 뭐 큰 성과 없이 되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의회에 얘기한 게 1,000억 달러의 그 특별 무슨 예산이 필요하다. 네. 이스라엘에도 지원해야 되고 우크라이나에도 지원해야 되고 네. 이러니까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겠죠. 네. 예산을 더 요청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가 약간 그 스파이크를 찍었던 때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공교롭게도 미국 금리의 고점이 10월 23일 날 찍혔거든요. 네. 10월 23일 날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빌 에크먼. 네. 그건 그날이요? 그날이 네. 그날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존경하는 그 구루가 빌 그로스 형님이었는데, 네. 이제 저 빌 에크먼으로 갈아타기로 했어요. 형님 맞 형님이죠. 형님이구나. 이분이 네. 67년생입니다. 네, 형님이죠. 저보다 한참 한참은 아니, 뭐 하여튼 형님은 형님이죠. 그 정도면 한참이죠. 예, 한참 형님인데, 네. 이분이 원래 저기 채권 투자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8월 3일 날 정확하게 이제 트위터 한 기준으로 8월 3일 날 무슨 트윗을 하냐면, 지금과 같은 그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나는 금리가 이렇게 낮은 게 이해가 안 된다. 네. 본인은 미국채 30년이 5.5까지 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채에 숏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채권으로 돈을 벌려기보다는 본인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데 주가가 빠질 만한 위험이 자기가 봤을 때는 금리가 상승하는 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주가 하락의 위험을 채권 숏으로 커버하겠다. 이러면서 8월 3일 날 숏을 쳤다고 이제 본인이 트위터에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때 미국채 10년 금리가 4%였습니다. 네. 그러면 4%면 사실 레벨로 봤을 때 이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변에서 야, 미국채 4%에서 숏을 쳐? 네. 더 올라간다고? 아이, 끝물에 뒷북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5%가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 3개월 동안 트레이딩 제대로 한 거죠. 네. 그리고 10월 23일 날 4개인가 3개의 트윗을 날립니다. 네. 한 4줄인가 3줄인가. 첫 번째가 We covered bond short. 우리 채권 숏 커버했어. 네. 그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데 현재 금리 수준 너무 높은 것 같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커졌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빨리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 근거를 대면서 이제 이 빌 에크먼이 트윗을 하니까 딱 그날이 미국채 10년 장중에 5.02 찍고 15bp인가 급락을 해요. 네. 딱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 에크먼을 존경하는 부분도 있지만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 네. 즉 국채의 투기적인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는 시점이 그때였다. 네. 저는 그게 또 두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또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 얘기하다가 그 전부터 이미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네. 굳이 우리가 긴축을 할 필요 있냐? 연준의 역할을 이미 시장이 해줬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금융환경지수가 이미 긴축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인상 안 하고 지켜봐도 되겠다. 네. 그렇게 그게 이제 바뀐 게 11월 1일 날 FOMC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쐐기를 박은 게 네 가지였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보니까 역시나 둔화되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미국 금리를 더 올릴 만한 요인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지난번에 분명히 과열이었잖아요. 막 네. 예를 들면 기준금리 빵빵빵빵 올라가고 경기도 계속 좋다는데 혼자 막 3%대 막 찍고 그래서 과열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맛을 다 봤잖아요. 고용도 맛을 보고 경기 GDP도 맛을 3분기 GDP도 맛을 보고 온갖 걸 다 맛을 본 채권 시장이 네. 어느 금리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과열이라고 봐야 될까요? 적정 수준. 네. 그거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적정 금리 내지는 적정 주가라는 거는 그 멈춰 있지 않고 동적인 거잖아요. 제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우리 박사님이 예. 대략 생각하는 네네. 대략의 즈음 네. 그거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러면 경기 여건을 둘러싼 환경에서라고 이제 가정을 깔고 지금 기준금리가 어쨌든 간에 5.25에서 5.5%가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이제 종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경제 펀더멘탈 대비로도 그렇고 이게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금리 수준인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인하될 거다라는 생각할 거고 그게 시기의 문제로만 이제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채 10년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부터 10년 동안에 매년의 평균 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1년짜리 채권을 10번 롤오버 해가지고 10년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10년짜리 채권을 한 방에 사서 10년 동안 보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둘 다 투자 기간은 10년이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어 있는 이유,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지금 미국의 1년짜리 금리가 한 5.5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1년짜리를 5.5에 투자를 하면 지금은 좋지만 1년 뒤에 다시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투자할 때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년 뒤에 금리가 얼마가 될까? 2년 뒤에 금리는 얼마가 될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이제 forward rate 선도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떨어져서 4.5잖아요. 네. 1년짜리는 5.5고 10년짜리가 4.5인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년씩 끊어가지고 투자해서 평균 금리가 내보면 한 4.5 정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4.5라는 게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향후에 금리가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빠를수록 지금의 4.5보다도 훨씬 더 낮게 유지되는 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논리로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언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금리가 낮아지면 요번 사이클에서 다음 사이클에서 금리 하단은 얼마냐 이제 이것까지 다 추산을 해보면 저는 그래도 한 4% 전후 정도 가도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10년짜리 기준으로. 확실히 우리 박 박사님께서 저보다는 조금 더 채권 지향형이 있으시고 조금 더 보수적이십니다.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주식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채권과 주식을 다 좋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낮아져야 지금은 주식이 오르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별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채권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식을 적극적으로 할 만한 요인이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채권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너무 채권 바이어스 되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요즘에 주식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왜냐면 오늘 그래서 주식 얘기 난 채권 얘기 듣고 있는데 계속 주식 네. 지수 얘기를 하시고 왜 이렇게 주식 얘기를 많이 하시나? 난 네. 금리가 빠져야 주식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보니까 대략 4.3%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채권 시장이 위로 튀면서 4.3에서 위로 네. 튀면서 그리고 4.5가 위로 튀면서부터는 패닉 국면이더라고. 그러면서 5.0까지 그냥 가버렸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4.8 근처에서 시중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 할 일 없다. 네. 시중이 너무 긴축이고 제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은 4.8부터 고점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10년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5는 당연히 패닉이고 5% 이상 완전히 패닉이었고. 네. 그러면 도대체 연준 인사들은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생각할까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8부터는 패닉. 네.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4.8 고점은. 그리고 밑단으로는 그러면은 4.5가 깨졌을 때 뭉개지기 시작했으니까 4.5보다 아래. 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올라올 때 보니까 탁 걸렸던 자리가 4.3. 그럼 4.3에서 4.8 레인지를 그냥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네, 제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내년도 6월까지는 쉽게 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더 낮게 보는 입장은 충분히 네. 이해됩니다. 지금 채권 시장의 CME 페드워치 보면 예.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제가 하나 우려하고 있는 바가 이건데 네. 올해 자산 시장에서 물 먹은 이유, 그다음 채권 시장에 그렇게 물을 많이 먹은 이유는 너무 자신 있게 연준을 무시했다가 네. 연준 말빨에 딱딱 맞아 떨어지니 그렇죠. 완전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5%까지 밀어 올리는 이 상황이 발생을 했다. 네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 적정 레인지에 채권이 안 있으려고 한다. 너무 자신 있거나 너무 패닉에 빠지거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네네. 분위기 보니. 네. 그래서 만에 하나 4%가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또 굉장히 큰 채권 시장의 과욕 아니냐. 그러다 또 당한다. 네네. 채권 시장이 또 요번 9, 10월 달 당한 것처럼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적정 레인지라고 생각했을 때 네. 대략 한 4.3 내외, 뭐 네. 4.2까지도 되겠죠. 네. 그리고 고점은 4.8.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그 안에서 놀면 되게 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과열 국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4%라는 얘기를 드린 거는 네. 지금 당장 4%라는 게 적정금리 수준이라는 걸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가 상단인데 네. 아마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에 네. 아마 4%가 있을 것 같다. 금리 인하 시작되기 2년 전에?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하기도 전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갈 수 있는 그렇죠. 레벨 정도로 이제 그거는 보는 뭐 거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각도기님 말씀대로 뭐 한 4.3에서 4.8 정도의 레인지에서 뭐 시기를 못 박는다면 연말까지는 그 정도 놀지 않겠냐? 저도 동의. 네. 왜냐하면 5에서 4.5까지 떨어지는 배경에는 5%까지 올라갔을 때 쏠림이 있었다면 그렇지. 거꾸로 5.0에서 4.5까지 떨어질 때는 흔히 말하는 쏠림의 커버, 쇼 커버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떨어진 거라서 여기서 4.5에서 또 떨어지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미국 경제가 망가지거나 그렇지. 물가가 빠르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수급적으로 뭐 진짜 발행을 확 줄이거나. 그렇지. 근데 4분기가 발행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고 7,700억 달러 정도 되고 그렇죠. 내년도 1분기엔 또 8천억 달러인가로 또 발행이 또 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금리가 하락한 것도 요것도 그냥 어떤 쏠림의 되돌림 정도로 보고 저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지금 레인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연말까지 장세로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채권은 약간 우리가 파지티브 캐리를 가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들고 있으면 그냥 이익이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금리가 더 상승하지만 않는다고 쳐더라도 채권을 보유할 만한 유인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금리가 올라가는 유인보다는 금리가 그냥 슬슬 흘러내리는 이른바 중력이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점을 5%대에서 봤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고점 봤다는 인식이 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누군가 사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미 고점 봤는데 얘들 또 까부네. 여기서 먹어야지. 싸게 그렇죠. 사야지. 예, 뭐 이런 거. 그런 수요도 이제 생길 거라서 그래서 아마 좀 상단은 두터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4%까지 한 번에 늘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뭐 경기 짱짱하고 물가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린 금리나 생각도 안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뭐 물가의 궤적으로 봤었을 때는
최근에 좀 반등이 저는 제가 물가 추정하는 모형으로 보니까 11월 중순에 발표되는 10월 물가는 9월 물가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다음에 11월 물가도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한 번 남아 있는 게 올해 12월 물가가 다시 조금 올라요. 거의 3% 후반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연준은 계속 인플레를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채권 시장도 저는 레인지 바운드로 봅니다.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채권 금리가 고점을 봤다라는 거는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편안하게 채권을 살려고 접근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네. 지금 사실 올해 많이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었던 변수가 결국은 QT 변수와 네.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 변수였잖아요. 네. QT도 채권 발행도 모두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이니까 채권 공급을 늘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7,700억 불로 줄이고 그래서 이번에 또 슈팅이 세게 나온 걸 수도 있고 채권 그것도 시장. 하나의 이유가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연준의 그 밸런스시트를 보면 정말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건 계획대로 네, 이제 계획대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최대 월 900억 달러인데 네. 꾸준히 줄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제가 이제 하나 보는 게 이번에 뭐 지금은 좀 편안하게 가도 돼. 거기는 저도 동감해요. 네. 편안하게 가도 돼. 그건 주식, 채권 다 마찬가지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편안하게 가도 돼. 왜냐하면 저는 싱크홀 났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패닉셀 났던 거는 4.8 이상의 패닉셀 네. 그리고 그것과 동반된 주식시장 폭락 이거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구멍 메꿔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올라와야 되고 그거 다 메꾸고 조금 더 올라가는 거야. 뭐 언제든지 가능하니 네. 편안하게 보자. 오케이. 편안하게 보는데 좀 더 큰 틀에서 큰 매크로로 보면 결국은 M2의 증가율을 못 이기더라는 거야 시장이. M2가 줄면 네. 채권이고 주식이고 힘을 못 쓰더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건 보면 결국 재무부가 발행을 줄이긴 하지만 채권 발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연준은 QT를 하고 네. 근데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조금씩 줄 거고 예. 그리고 과거가 너무 많았고 네. 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돈을 썼고 네. 그러면 뭐 여기서 어느 정도 레인지까지 또 좋아지고 하는 건 오케이인데 추세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떤 게? 지수든 채권이든 지수 채권이든. 저는 추세적으로까지 보기에는 네. 딱 하나 뭐 주식이야 실적이 좋아지면 되니까 네. 가능할 수도 있지. 근데 실적은 네. 모르겠고 네. 지금 까봐야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어떻게 좀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게 저도 방송을 많이 해보고 많이 다른 사람 하는 것도 이제 들어봤는데 이게 결론을 먼저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의 전망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저는 일단은 10월 말께 정도가 금리 고점, 주가의 단기 고점은 찍었다. 그래서 단기 저점. 그래서 좀 금리도 좀 빠지고, 즉 채권도 좀 강해지고, 주식도 좀 강해지는 일종의 동반 강세가 저는 한 내년도 초까지 이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 이유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지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같은. 예, 올해 상반기 같은. 그러니까 피봇에 대한 기대인데 제가 봤을 땐 요거는 그동안의 피봇은 페이크 신호였다면 지금은 정말로 이제 정말 피봇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둘 다 이제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장세가 한두 분기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결과론적으로 내년도 가면 또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로 생각해 보면 주식은 또 내년 상고하죠 또 보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내년도 가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한두 분기까지는 금리도 빠지고 주식은 올라가면서 둘 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고금리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기를 한번 망가뜨리는 때가 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는 게 단기 호재로 인식이 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진짜로 이제 이 고금리에 따른 부담이 실물 경제를 잡아먹고 있구나. 네. 그리고 돌아놓고 보니까
이 높은 금리가 이제 감당이 안 되구나. 네네. 이러면서 성장률도 망가지고 음. 이른바 실적도 안 나오는 경기 침체가 저는 뭐 내년도 하반기일지 아니면 조금 늘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식 채권 동반 강세고 음. 내년도 어느 시점인가는 주식이 다시 한번 크게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저의 시황가는 지금은 단기 주식과 채권 동반 강세. 네네. 하지만 내년 어느 시점인가는 주식이 상당히 다시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네. 채권은 계속 강세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지금 저는 채권은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주식은 잠깐 샀다가 뭐 적정한 지점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일단 제 결론입니다. 채권은 가격이 올랐지만 아직도 내년 보면 아주 제대로 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네, 그냥 고고. 주식은 지금 혼돈의 때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상승. 네네. 네. 그러나 시중금리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금리 자체, 단기 금리물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낮은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기업들의 조달 상황도 나쁘니 네네. 그게 반영이 될 거다. 네.